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한숨 쉬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숫자는 사실 중동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뉴스 자막에 긴장이라고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드론과 미사일이 실제로 오가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마트에서 고추장 하나 집어 드셨다가 가격 보고 다시 내려놓으신 적 없으십니까? 라면값도 올랐고 간장도 올랐고 참기름도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주요 가공식품 34개 중에서 24개 가격이 최근 1년 사이에 올랐는데요. 평균 7.1%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7%면 뭔 느낌이냐고요? 장바구니에 10,000원어치 넣으면 700원이 공짜로 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기름값이 있고 기름값 뒤에는 중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중동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립니다. 트럼프가 왜 이란을 찍었는지, 이란은 왜 버티는지, 호르무즈 해협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이 어떻게 우리 식탁으로 들어오는지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결국은 우리 지갑 이야기입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입니다. 그걸 하늘에서 막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당 60억 원입니다. 드론 하나를 막는데 200배짜리 무기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중동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계산법이고 이 계산법이 전 세계 기름값과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총이 아니라 계산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쟁이 날까가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는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 오래 가느냐입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드론 이름이 샤헤드입니다. 생긴 건 별것 아닙니다. 날개 달린 작은 비행기처럼 생겼고 엔진 소리가 오토바이랑 비슷합니다. 이 소리가 무서운 이유는 폭발력보다 계속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10대, 20대씩 날립니다. 미국은 그 한 대 한 대마다 60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국방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샤헤드 계열 드론 생산 원가는 대당 2만 달러 안팎,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걸 말로 풀면요,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데는 고급 아파트 한 채 값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 10대 날리면 미사일 10발이 나가고 그게 600억짜리 창고를 비우는 작업이 됩니다.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이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체계를 이미 수년 전에 갖춰뒀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외신을 통해 확인된 흐름은 이 드론이 헤즈볼라와 후티를 포함한 여러 친이란 세력에도 공급되고 있다는 방향입니다. 결국 이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레바논에서도, 예멘에서도, 이라크에서도 같은 종류의 드론이 날아오는 구조이고 공격 방향인 세 곳에서 동시에 오면 미국은 어디에 비싼 미사일을 먼저 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군사 전문가들은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이 직접 싸우지 않고 대리 세력들을 여러 나라에 심어두고 동시에 흔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기 싸움이 아닙니다. 재고 소진 전략입니다. 창고가 먼저 비는 쪽이 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선이 넓다는 건 한마디로 진정할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편의점 봉지 과자를 사과 한 알 값으로 막는 겁니다. 막은 건 맞는데 막을수록 지갑이 비어가는 겁니다. 이란은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왜 계속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협상과 총돌이 교차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만이 중재자로 나서서 미국과 이란 사이를 오갔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테이블이 3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런데 매번 합의 직전까지 가다가 다시 갈라졌습니다. 미국은 핵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란은 그건 국가 주권 침해라며 거부합니다. 이 두 입장 사이의 거리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깨질 때마다 긴장이 올라가고 긴장이 올라갈 때마다 유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오만 외무장관이 협상 뒤에 평화는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고 말했을 때도 시장은 그 말보다 다음 행동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빠른 게 시장이고 시장보다 빠른 게 주유소 가격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트럼프는 왜 이 상황에서 이란을 더 강하게 압박했을까요? 백악관은 2025년 2월 초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재가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고 헤즈볼라와 후티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은 60일. 트럼프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서한까지 직접 보냈습니다. 서한 내용을 분석한 아랍에미리트 정치학자에 따르면 그 안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적 결과가 있다는 경고도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서한 원문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니라 보도된 범위에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고 총을 옆에 두는 방식인 겁니다. 밥은 같이 먹겠다. 그런데 총은 여기 뒀다.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총을 봅니다. 협상 기사보다 미사일 재고 기사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속내를 더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이란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여러 외신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가 만들었던 이란 핵 합의를 2018년에 일방적으로 찢어버린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동맹국 지지를 다시 굳히려는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동 문제를 이용해 국내 지지층을 단단히 하는 게 방법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란이 굴복해도 트럼프에게 좋고 이란이 버텨서 긴장이 유지돼도 트럼프에게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대응이 어느 쪽으로 가든 트럼프는 이 구도에서 손해를 안 봅니다. 이 계산법이 이해되시면 왜 중동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 흐름이 왜 내 생활에까지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부분입니다. 이란의 성내, 그리고 호르무즈라는 가장 위험한 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란은 왜 버티는 걸까요?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과거 보고에서 60%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이 상당량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핵 협상에서 카드가 될 정도의 물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란 손에는 협상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을 때마다 이란은 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은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란에는 또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이란 리알화 가치가 20% 가까이 떨어졌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입니다. 이란도 결국 같은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걸 어느 나라 지도자든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제재를 풀어야 하고 제재를 풀려면 미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상하면 핵카드를 내려야 하고 핵카드를 내리면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흔들립니다. 이 딜레마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이란의 성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버티다가 미국이 먼저 지치길 기다리거나 협상 테이블에서 핵카드를 최대한 비싸게 팔거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제재 압박도 이 내부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고 이란은 그걸 알면서도 버팁니다. 버티는 와중에 드론을 날리고 대리 세력을 움직입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협상 테이블 안팎으로 동시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위험한 카드가 등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이 바닷길은 가장 좁은 구간이 48km밖에 안 됩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서울에서 천안쯤 되는 거리인데 그 좁은 물길 하나를 통해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움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추정 기준으로 하루 2천만 배럴 안팎입니다. 세계 5군데 주유소 중 한 군데가 이 수로 하나에 의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다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주유소 표지판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해상 기뢰를 깔고 대한 미사일로 유조선을 위협하면 이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이란은 2019년 유조선 2척을 공격했고 그 다음 주에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막지 않아도 됩니다. 막을 수 있다는 신호만 줘도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바닷길이 위험하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유가는 이미 반발짝 앞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를 실제로 막지 않아도 막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무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총보다 빠른 게 유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동 뉴스를 챙기는 게 재테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에 지도가 나오면 눈이 3번쯤 감깁니다. 그 지도 위에서 기름값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수치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025년 11월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1,745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잡힌 11월 넷째 주 평균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보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국내 기름값이 5주 연속 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중동이 아니라 매통장 환전 계산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환율입니다. 한국 정유사는 원유를 100%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면 국제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원유를 사오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중동 전쟁이 만드는 유가 흐름과 환율, 둘 중 하나만 움직여도 주유소 가격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중동이 불안하고 환율도 높은 시기가 겹치면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눌리는 구조에 놓이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다음 차례는 운송비입니다. 트럭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기름값이 붙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전부입니다. 냉장 트럭 한 대가 하루에 쓰는 경유가 적지 않습니다. 그 비용이 올라가면 물류회사는 단가를 올리고 식품회사는 납품가를 올리고 마트는 판매가를 올립니다. 이 고리가 돌아가는데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걸립니다. 중동에서 뭔가 터지면 우리 마트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른 품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가장 많이 오른 품목 기준으로 막김이 23% 넘게 뛰었고 고추장이 10% 가까이, 간장이 약 8%, 참기름이 7% 올랐었습니다. 라면값도 올랐고 믹스커피도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전체 평균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섰다는 것도 같은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통계청 공식 물가 상승률은 연 2%대인데 실제 장을 보면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통계는 모든 상품의 평균이고 우리가 자주 사는 식품과 생필품은 그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통계는 평균이지만 우리 장바구니에는 평균이 없습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를 얼마나 들여오고 있을까요? 전체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수출하는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움직입니다. 결국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에 들어오는 기름의 절반 이상이 위협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본도 비슷하고 중국도 비슷합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이 바닷길 하나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먼 나라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연결된 구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체감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신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유소 게시판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2번 바뀌어 있다면 그 주는 국제 유가든 환율이든 뭔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보통 때는 일주일에 한 번쯤 바뀝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트 수입 식품 코너에서 올리브유나 수입, 과자 가격이 국산 품목보다 먼저 오르기 시작하면 해운 운송비 상승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해상 운임이 오르면 수입 식품이 먼저 반응하고 조금 지나서 국산 가공식품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따라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동 관련 뉴스에서 호르무즈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에 등장하면 통상 2에서 3주 안에 국내 기름값이 뒤따라옵니다. 이건 2019년 유조선 공격 당시에도 확인된 패턴입니다. 국제 유가는 뉴스 다음날 반응하고 국내 주유소 가격은 2에서 3주 시차를 두고 따라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 한 달간 장바구니 무게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짚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운송업입니다. 화물차, 배달트럭, 택배 차량 전부 경유로 움직입니다. 전유 가격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온라인 쇼핑 단가가 오릅니다. 마트에 진열된 물건 하나에 평균 몇 번의 물류 이동이 있는지 아십니까? 농장에서 수집상, 수집상에서 도매상, 도매상에서 마트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 매장 진열대, 그 과정에서 기름값이 최소 4번 이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0% 오르면 마트 물건 가격은 그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장 보실 때 체감이 이렇습니다. 또 올랐네가 아니라 계속 오르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신선식품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냉장 트럭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중동이 조용할 때 기름값도 안정되고 기름값이 안정되면 물가도 숨을 고릅니다. 반대로 중동이 시끄러우면 이 고리가 역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동 뉴스가 곧 내 밥상 뉴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저기서 싸우고 전쟁 비용을 내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입니다. 총 한 발 안 쏘았는데 기름값으로, 고추장값으로, 참기름값으로 조용히 청구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단기전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항공모함이 있고 스텔스 폭격기가 있고 정밀 유도탄이 있습니다. 보도와 IAEA 업데이트를 종합하면 2025년 6월 이후 이란 핵 인프라가 타격을 받는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최종 확인 전까지는 추정 단계이지만 군사력에서 단기 우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전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란은 약하지만 싸게 싸웁니다. 드론 원가는 낮고 대리세력 네트워크는 이미 깔려있고 버티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비싼 전쟁을 합니다. 한 발당 60억짜리 미사일을 계속 소모하면서 정치적 명분도 유지해야 하고 국내 여론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핵시설이 공습을 받은 이후에도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종 확인 전까지는 추정 단계이지만 미국 내 여러 분석 채널에서 같은 방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습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국은 강하지만 비싼 전쟁을 합니다. 이란은 약하지만 싼 전쟁을 합니다. 그 차이가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길어질수록 그 피로 비용은 기름값과 물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분산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흐름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전쟁은 거기서 나고 경제 충격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경제 충격은 언제나 서민 장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란 내부 이야기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건 외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국민이 스스로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란 리알화 가치가 20% 가까이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가 치솟았고 이미 취약한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제재가 강해질수록 이란 국민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고 지도층은 핵카드를 손에 쥐고 협상합니다. 이 구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트럼프는 계산하고 있고 이란도 내부 균열이 생기기 전에 협상을 유리하게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싸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 제재도 전쟁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먼저 느낍니다. 이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갑이 먼저 맞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전쟁 해설이 아니라 다음 달 장바구니 예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내년 우리 물가도 달라집니다. 그 방향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1번 미국이 이란을 결국 굴복시킨다. 2번 이란이 버텨서 협상으로 마무리된다. 3번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고 이 상태가 계속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비싼 방패를 쓰고 이란은 싼 창을 계속 던집니다. 이 격차가 줄지 않는 한 긴장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청구서는 유가, 환율, 전기요금 순서로 들어옵니다. 가스요금도 난방비도 따라옵니다. 발전소가 쓰는 연료비가 올라가면 그 비용이 고지서를 통해 가정으로 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갑자기 올랐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 고지서에도 중동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에너지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중동의 바닷길 하나가 흔들린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어디로 가든 총소리는 중동에서 들리고 계산서는 결국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